안녕하세요. 첼시 토크 6회차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저는 웹스터. 저는 흐비차입니다. 이번에는 웨스트햄전 리뷰를 바로 해보죠. 어려운 경기였는데 그래도 기분 좋은 승리를 챙겼어요. 그렇습니다. 먼저 선제골을 내주고 조금 답답한 흐름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피드백을 해서 2대1 역전승을 오랜만에 챙긴 경기였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번에 맨시티전이랑 비교해서 선수들의 멘탈리티가 마음가짐이 조금 달라진 모습이 보였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첼시가 지속적으로 전반전에 경기를 주도하다가 후반전에 흐름을 내주고 또 역전골을 먹거나 동점골을 먹는 그런 양상이 많았는데 이번 경기에선 역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멘탈리티를 잘 유지하면서 승점 3점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헝그리 정신이 되게 돋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승리를 또 챙겨올 수 있었고 또 무엇보다 첼시 전 감독 그레엄 포터 상대로 또 질 수는 없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모처럼 또 망신 안 당해서 정말 다행입니다. 대형부터 좀 살펴봅시다. 첼시는 또 마레스카가 자주 쓰는 대형이죠. 3-3-1-3 내지는 뭐 3 다이아몬드 3으로 볼 수도 있겠고요. 공격형 미드필더를 3명 배치하면서 라인 사이를 공략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일단 이번 경기는 팔머랑 엔조 그리고 쿠쿠레아까지 이렇게 3명이 라인 사이에 가담하면서 좀 중앙 공략을 활성화하고 내려앉은 웨스트햄의 로우블록 상대로 좀 중앙의 숫자를 많이 투자해서 좀 중앙 공략을 좀 해보자는 의도였어요. 그리고 웨스트햄은 반대로 5-4-1로 나왔죠. 5-4-1로 봐도 되고 압박할 때는 5-2-3이었고 굉장히 수동적으로 내려앉으면서 첼시의 중앙 공략을 최대한 차단하고 첼시의 위협적인 그런 접근을 수동적으로 방어하는 태세를 이제 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첼시 같은 경우에는 엔소가 파머의 오른쪽, 쿠쿠레아가 파머의 왼쪽에 배치되면서 이제 엔소가 내려와서 볼을 받을 때는 쿠쿠레아가 높게 올라가서 파머와 더블텐을 형성하고 왼쪽에서 쿠쿠레아가 내려와서 볼을 받을 때는 파머와 엔소가 더블텐을 형성하면서 이제 어빈과 수책이었죠. 네. 웨스트햄의 중원 수비형 미드필더 2명과 계속해서 2대2로 매칭이 되는데 이제 또 한 명은 중원에서 수적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웨스트햄의 더블 볼란치를 상대로 3명을 이제 과부하를 시켜서 그 공간을 점령하겠다 그런 뜻이었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일련의 스위칭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팔머가 후방으로 빠질 때 카이세도나 쿠쿠레아가 그 공간으로 들어가면서 그 라인 사이 공간을 메꿔주고 이런 식의 상호작용이 있었는데 웨스트햄은 수책이 팔머를 맨마킹하고 비교적으로 쿠쿠레아는 프리하게 냅뒀습니다. 뭐 그 농구에 뭐 신명호는 나더라 그런 밈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포터는 뭐 쿠명호는 나더라 이런 식으로 접근을 좀 했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라인 사이에 3명을 배치했으면 그만큼 중앙 공략이 잘 돼야 된다는 것인데 그걸 의도했다는 것인데 사실상 쿠쿠레아가 프리하게 놔뒀잖아요 웨스트햄이. 그러면 쿠쿠레아가 볼을 잡을 기회가 많았는데 볼을 잡았을 때 마땅히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이 선수가 수비수다 보니까. 그래서 중앙 공략이 좀 더욱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그죠? 맞습니다. 레스터시티전에도 공격형 미드필더를 3명 배치했고 사실상 그 경기가 거의 처음이었어요. 공격형 미드필더 3명 배치한 게. 그렇지만 그때는 쿠쿠레아가 왼쪽 터치라인을 점령하고 이제 펠릭스, 파머, 엔소가 포켓에서 플레이를 하면서 그때는 이제 인버티드 풀백이 아니라 비대칭 풀백을 활용하면서 본업이 공격형 미드필더인 선수들이 라인 사이를 점령하는 형태였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머에게 수마레가 거의 맨마킹을 붙다시피 했어요. 근데 파머가 그렇게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엔소랑 펠릭스 포켓에서 어쨌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선수들이 계속 공간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어쨌든 그 경기에서는 중앙 공략이 어느 정도 잘 된 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스위치 전에서도 3명의 넘버 10이 가동이 됐는데 네, 그 경기는 졌죠. 그 경기는 전체적으로 이제 공격 전개가 많이 답답했고 그렇지만 오늘 쿠쿠레아가 넘버 10 위치로 올라가서 파머와 엔소에 비해 공간을 좀 많이 부여받았잖아요. 네. 그렇지만 그 위치에서 쿠쿠레아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공격 전개에 있어서 특히 중앙 공격 전개에 있어서 답답함이 많이 느껴지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네, 좋은 예시도 있었어요. 라인 사이에 선수들을 많이 배치했다는 것은 그 공간을 써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좋은 예시가 22분쯤에 팔머의 슈팅으로 이어지는 장면인데 엔조가 살짝 측면에서 안쪽에 잭슨으로 볼을 투입하고 잭슨이 팔머에게 돌려놓고 팔머가 슈팅으로 가져갑니다.
어떻게 보면 라인 사이에 3명의 잭슨까지 4명이거든요. 그럼 그 4명을 활용하고 이 선수들을 거쳐가는 루트가 활성화돼야 되는데 이 장면이 좋았어요. 이런 장면이 더 많이 나왔어야 됐고요, 실제로. 웨스트햄이 촘촘히 내려앉았지만 그 중앙에 이제 균열이 가끔 생겼을 때 이제 그때 공략을 했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하면서 중앙 공략이 좀 답답했고, 어쨌든 라인 사이 공략이 여의치 않을 때는 측면을 공략해야 되죠. 그래서 측면으로 가서 크로스를 올리든지 측면을 공략해야 되는데 첼시는 또 박스 장악력이 매우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전반전에 박스 장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중앙도 답답하고 측면도 답답하고 악순환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측면 공략을 할 때 마레스카가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파포스트로 크로스를 올리고 그쪽을 공략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마두에케, 산초 이 두 선수 모두 파포스트 크로스에 그렇게 강점이 있는 선수는 아니란 말이죠. 물론 마두에케는 점점 파포스트 크로스 퀄리티가 좋아지고는 있어요. 그거를 탑재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크로스 퀄리티에 대해서 네투보다 아쉬운 게 뭐냐면 마두에케는 크로스를 올리는 타이밍 자체가 조금 느려요. 그래서 본인이 준비가 됐을 때 크로스를 올린단 말이죠. 아예 프리한 상황에선 잘 올려요. 맞습니다. 근데 크로스 메이킹이 네트보다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스한 선수들이 준비가 됐을 때 마두에케는 크로스 올리지 못하고, 또 준비가 안 돼서 이제 수비수들이 유리해진 상황에서 크로스를 올리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마두에케 쪽은 좀 답답했고요. 네. 산초 같은 경우에는 아예 마두에케랑 네투처럼 벗겨내고 크로스 올리는 것 자체를 잘 못해요. 그렇죠. 마두에케의 경우에는 반박자 빠른 타이밍의 슈팅이나 크로스, 컷백 같은 걸 할 수 있는 선수예요. 슬쩍 각을 벗겨놓고 바로 그 잔발을 살려서 바로 그 템포에 올라가는. 예를 들면 그 역습 장면에서 잭슨이 오른발 아웃프런트로 돌려놔서 마두에케가 위협적인 슈팅을 때리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장면을 보면 마두에케가 쳐놓고 따라가서 때리는 게 아니라 치자마자 때리면서 위협적인 슈팅을 보여줬거든요. 반템포 빠른 슈팅이죠. 그렇습니다. 마두에케는 이제 그런 스킬을 탑재하고 있는 선수이고, 네투 같은 경우에는 순간적인 민첩성이 빠르고 폭발력이 좋기 때문에 턴을 해서 돌아서면 속도로 상대를 완전히 제압해서 상대 발에 걸리지 않게 크로스나 슈팅을 하는 게 가능하단 말이죠. 네. 그래서 네투 같은 경우는 양발로 모두 크로스를 잘 올려주는 반면에, 산초 같은 경우에는 네투처럼 완전히 상대를 벗겨내지도 못하는데 마두에케처럼 반박자 빠른 크로스를 올리지도 못해요. 그래서 산초가 파포스트 크로스를 하거나 컷백을 내줄 때 계속해서 수비자 발에 걸리는, 또 유독 그런 장면이 이번 경기에서 많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전반전에 왜 네투 대신 마두에케 산초 카드를 꺼내 들었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일단은 크로스가 좀 필요한 상황, 그리고 박스 장악력이 올라간 상황에서 네투의 활용 가치는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크로스만 올리는 것이 윙어의 역할은 아니잖아요. 지금 첼시 윙어들은 어쨌든 볼을 지켜주고 더블팀을 상대하고 뭐 중앙 선수들과 상호작용하고 수비 가담을 해주고 이런 역할이 요구가 되는데, 이런 전술적인 기본기나 마레스카가 요구하는 사항들을 충족하는 측면에서는 네투보다는 산초나 마두에케가 아직은 위에 있다. 하지만 크로스가 필요한 시점, 박스 장악력이 좋아졌을 때는 네투도 분명 활용 가치가 있는 선수죠. 그렇습니다. 그런 특성이 후반전에 네투가 투입된 이후에 굉장히 잘 드러났어요. 네, 이번에 후반전에 마레스카가 이른 시간에 교체를 좀 가져갔잖아요. 그죠? 어쨌든 피드백이 있었던 부분이고, 잭슨이 몸 상태 때문에 빠진 걸 수도 있겠지만, 네. 어쨌든 잭슨이 빠지고 기우가 거의 리그에서 처음으로 제대로 된 플레잉 타임을 부여받았잖아요. 네. 기우가 들어가면서 확실히 박스 장악력에서 잭슨보다 나아진 모습을 보여줬고, 그러다 보니까 또 크로스에 강점이 있는 네투마저도 동시에 같이 활용도가 올라가는. 네, 네투랑 기우를 같이 투입했다는 게 의도가 이제 좀 확실히 보였어요. 크로스를 계속 명확했습니다. 올리겠다. 내려앉은 웨스트햄을 공략하겠다. 그리고 은쿤쿠도 바로 투입했잖아요. 은쿤쿠 투입은 이제 대형을 좀 바꿨기 때문에 공격적인 파괴력을 늘리면서 대신 균형을 어느 정도 타협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런 유형의 교체를 팬들이 계속해서 요구를 했잖아요. 근데 이전 경기들은 마레스카가 그러지 않았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굉장히 과감히 이른 시간에 교체를 가져갔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랬냐? 포토의 웨스트햄이 상당히 이른 시간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리스크를 줄 수 있는 판이 깔아졌고, 어떻게 보면 마레스카 입장에서는 좀 당연한 선택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첼시 같은 경우에는 리드를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후반전에 흐름을 내주고 오히려 얻어맞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뭐 네. 본머스전이나 풀럼전이 대표적일 것이고. 네. 그래서
오히려 포터가 조금 준비를 잘못해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전반전에 경기 운영을 잘해서 첼시가 중앙 공략을 못하게 만들었고 코릴의 실수를 이용해서 선제골까지 만들었고, 그렇지만 너무 빠른 시간에 내려앉은 거는 첼시 상대로는 또 후반전에 계속 상대팀의 흐름에 내주는 게 익숙한 첼시에게는 좋은 먹잇감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심지어 웨스트햄이 잠깐 템포를 올렸을 때 첼시가 고전하기도 했어요. 맞습니다. 근데 필요 이상으로 포터가 엉덩이를 뺀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뭐 어쨌든 그랬기 때문에 마레스카가 이른 시간에 교체를 가져갔던 것이지, 또 경기 양상이 다르게 흘러갔으면 이 정도의 과감한 교체는 좀 보기 어려웠을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후반에 이제 핵심적인 사항은 기우로 박스 장악력을 확 올리고 측면 크로스를 강화하기 위해 네트를 투입했다는 것이고, 또 은쿤쿠 투입으로 은쿤쿠가 정말 오랜만에 포켓에서 경기를 뛰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펠릭스 이탈과도 연관이 된 부분인데, 어쨌든 펠릭스가 영입되고 플레이 타임을 분배하기 위해서 은쿤쿠가 스트라이커로 분류가 되고 기우는 사실상 전력 외로 취급받는 등 굉장히 좀 스쿼드 운영이 좀 바람직하지 못했었는데, 저희가 또 겨울 이적 시장 결산을 또 준비하고 있잖아요. 거기서도 얘기할 부분이겠지만 스쿼드 정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짐으로써 후반기에는 선수들이 좀 프로필에 적합하게 기용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 경기에서도 바로 나왔어요. 은쿤쿠가 정말 오랜만에, 사실상 처음이죠. 프리시즌에서는 포켓에서 이제 기용이 됐잖아요. 그리고 프리시즌에 은쿤쿠랑 기우가 각각의 포지션에서 역할을 수행했고 전술 이해도를 올리고 있었고, 또 두 선수 간의 호흡도 괜찮았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콤비네이션이 후반기에 돼서야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은쿤쿠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펠릭스의 존재, 그리고 듀스버리올도 영입이 됐고 파머와 엔소가 10번 역할을 맡으면서 거의 계속 스트라이커, 그러니까 안 맞는 옷에만 뛰고 있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어쨌든 이번 경기에서 거의 처음으로 리그에서 10번 위치에서 뛸 수 있는 플레잉 타임을 부여받았는데, 은쿤쿠가 특별하게 뭘 했다 이런 건 없었지만 이 선수의 프로필이 9번보다는 10번에 훨씬 더 잘 어울린다는 걸 어쨌든 한 30분간 증명을 해냈습니다. 어쨌든 은쿤쿠가 박스 안에서 스트라이커로서 박스 싸움을 하는 거랑 2선으로 나왔을 때 2선에서 박스 타격을 하는 것은 아예 다른 얘기거든요. 그랬을 때 분명히 은쿤쿠는 첼시가 떨어지는 박스 장악력을 어쨌든 기우와 더불어서 올려줄 수 있는 선수예요. 오늘 후반전은 기우뿐만 아니라 은쿤쿠랑 쿠쿠레아가 같이 박스에 가담했던 것이 크로스 플레이에 굉장히 도움을 줬단 말이죠. 그러면서 득점, 2개 득점 다 측면에서 이제 투입되는 볼로 이제 뽑아냈습니다. 그렇습니다. 프리시즌만 봐도 기우 은쿤쿠가 박스 안에 있을 때 혼전 상황에서 은쿤쿠가 밀어넣거나 기우가 헤더로 돌려넣거나 하면서 위협적인 장면을 훨씬 많이 만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게 본 시즌에 와서는 리그에서는 쿠쿠레아 말고는 거의 보여준 적이 없는 장면인데 드디어 볼 수 있었고, 잭슨 같은 경우에는 박스 장악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선수입니다. 네. 24분 시퀀스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잭슨이 마두에케 크로스 타이밍에 움직이다가 마두에케가 뒤에 제임스를 향해서 살짝 리턴을 내주는 장면이 있어요. 네. 그런데 마두에케 크로스 타이밍에 움직여버려서 제임스가 크로스 올리는 상황에는 이미 오프사이드에 걸려 있었단 말이죠. 이게 잭슨이 박스 장악력이 안 좋은 이유를 단순히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시죠. 네. 네. 기우는 아직 많이 부족한 선수지만 잭슨보다 박스 장악력에 있어서는 월등히 나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기본적으로 9번 스트라이커라면 박스 안에서 볼과 컨택이 될 때 앞으로 잘라 들어가는 위치, 그리고 뒤로 돌아 들어가는 위치 모두 갈 수 있는 위치에서 크로스를 기다려야 해요. 그래서 자신이 둘 다 움직일 수 있는 위치에서 크로스를 기다리다가 크로스가 올라오면 그 궤적을 보고 볼에 맞춰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네. 그렇지만 잭슨은 크로스가 올라오기 전에 미리 옵사이드 위치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움직임을 좀 쓸데없이 선제적으로 가져가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안 좋은 이유가 움직임이 일회성이라는 거예요. 크로스가 한번 올라올 타이밍이 되면 잭슨이 움직여버리면 잭슨은 그 플레이에서 완전히 탈락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기우처럼 크로스가 올라오기 전에 위치를 잡고 있다가 크로스가 올라오는 걸 보고 움직이게 된다면 움직임이 일회성이 아니라 정말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유효한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이죠. 반응할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우의 장점이
어쨌든 첼시의 네투의 동점골에서 정말 잘 드러난 모습이었고 또 기우가 경합을 해줄 수 있고 키가 크기 때문에 기우 주변에서 세컨볼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단 말이죠. 그게 핵심적인 거예요, 사실. 맞습니다. 네. 그런 세컨볼을 주워 먹는데 가장 특화된 선수가 또 은쿤쿠입니다. 그래서 은쿤쿠와 기우 같은 경우에는 동시에 기용이 됐을 때, 또 특히 크로스 플레이가 중요했던 웨스트햄전과 같은 경기에서 동시에 기용이 됐을 때 첼시에 어떤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조합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펠릭스가 있었을 때는 펠릭스랑 은쿤쿠가 동시 기용되었을 때 굉장히 효율적이지 못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두 선수 중 한 명이 스트라이커로 나오는데 두 선수 모두 어쨌든 라인 사이 공간을 선호하다 보니까 좀 선호하는 지점이 겹치는 것이죠. 그러면서 좀 수비 공략을 다양하게 하지 못하는 좀 그런 단점이 있었는데 기우와 은쿤쿠는 반대로 호흡이 굉장히 좋은 조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죠? 맞습니다. 그리고 기우가 신체적인 프로필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박스 움직임에 대한 기본기가 잭슨보다는 훨씬 낫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크로스를 올릴 때 더 많은 상황들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기우가 박스 안에서뿐만 아니라 첼시가 중앙 공략이 여의치 않을 때 수비수를 등지는 동작으로 또 좋은 상황을 만들기도 했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원터치로 내주는 패스의 퀄리티도 괜찮은 편이고 확실히 잭슨보다는 중원에서 버텨주는 힘이 조금 더 좋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선수가 불필요한 터치가 그렇게 많은 선수가 아니에요. 네. 되게 간결합니다. 굉장히 간결하게 주위에 바로바로 주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프리미어리그에 준비된 선수라고 아직 보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전방 같은 경우에는 수비적인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덜하기 때문에 어쨌든 첼시의 공격이 잘 흘러가게끔 1인분은 해줄 수 있는 선수다. 그리고 잭슨이 부족한 박스 장악력을 확실히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후반기에는 스쿼드가 정리된 상황에서 조금 더 리그에서도 기회를 줘봐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경기였습니다. 퀄리티가 아직은 만족스럽지 못한 단계이지만 그래도 프로필만 놓고 보면 일치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때로 축구에서는 퀄리티보다 프로필이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기우의 상황을 보면 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 첼시가 전반적으로 고질적으로 겪었던 박스 장악력의 문제를 그래도 기우가 이번 웨스트햄전을 통해서 어느 정도 보여줬다는 것이 그래도 좀 희망적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개개인 선수평을 좀 계속 해보죠. 뭐 기우에 이어서 은쿤쿠 얘기도 이미 하긴 했는데 은쿤쿠가 이번 경기에서 눈에 띄는 활약은 아니었지만 본인의 역할을 잘 수행해줬다고 봐요. 은쿤쿠의 장점은 기본적으로 포켓 플레이 그리고 박스 부근에서 콤비네이션 플레이거든요. 전반전에 첼시가 중앙 공략이 거의 전무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쿠쿠레아가 볼을 잡았을 때 가져갈 수 있는 선택지가 너무나 부족하고 기술적으로 뛰어난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하지만 반면 후반전에 은쿤쿠가 중앙으로 좁혀 들어와서 볼을 잡았을 때는 은쿤쿠가 패스앤무브를 한다든지 볼을 받기 전에 사전 동작으로 수비수와 분리하는 동작이 굉장히 좋은 선수거든요. 이러한 사소한 동작으로 인해서 좀 공간에서 볼을 받고 공간에서 볼을 받은 후 패스앤무브로 공격 파이널 서드 중앙 지역에서 볼 흐름에 관여하고 좀 공격을 활성화시켜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보여줬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쿠쿠레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분쯤에 보시면 포켓 빈 공간에서 박스 안에서 박스 바로 앞이죠. 네. 포켓에서 수비자가 아무도 붙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볼을 받았는데 돌아서지 못하고 또 리턴을 내줘요. 거기서 돌아섰으면 바로 슈팅 각이 나오는 위치였거든요. 이런 장면이 많은 반면에 은쿤쿠가 만약에 그 상황에서 볼을 달랐으면 결과는 완전히 달랐을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은쿤쿠가 계속해서 수비자를 끌고 다녀주고 하다가 파머가 또 추가골을 만들어냈잖아요. 역전골을. 그래서 주변 동료들과의 콤비네이션도 그렇고 본인이 볼을 받았을 때도 그렇고 포켓 플레이에 있어서는 사실 쿠쿠레아보다 활용도가 높긴 합니다. 쿠쿠레아 같은 경우에는 10번으로 올라가는 이유가 있긴 있죠. 물론 밸런스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고 일단 뭐 사실 수비수지만 미드필더적인 성향이 강한 선수예요. 중원에서 세컨볼을 딴다든지 리커버리 수비를 한다든지 역압박할 때 굉장히 더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박스로 들어가면서 뭐 헤더로 크로스를 연결시킨다든지 이런 모습도 보여줬고 그렇습니다. 파머가 어쨌든 스트라이커 바로 밑에 위치에서 공간을 찾아다닐 때 효율을 발휘하는 선수잖아요. 그래서 엔소와 쿠쿠레아가 조금 미드필더적인 성향의 10번으로 기능을 하고 또
파머에게 공간을 만들어 준다는 측면에서는 쿠쿠레아를 전진 배치하는 것도 분명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중앙에서 공격형 미드필더 3명을 배치해서 3대2 구조를 만든다면 그 3명 중 한 명이 그 3명 중에 비는 한 명이 무언가를 만들 수 있고 또 콤비네이션 작업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예전에 레스터전처럼 이렇게 은쿤쿠 그리고 파머 엔소가 배치됐을 때 훨씬 더 그때는 많은 펠릭스였죠. 네, 그때는 펠릭스였고 이제 앞으로 펠릭스가 나갔기 때문에 은쿤쿠가 그 위치에 배치가 되면 더 많은 생산성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전술이라는 게 취하는 게 있으면 포기하는 게 있어야 되고 또 포기하는 게 있으면 얻는 게 있잖아요. 쿠쿠레아를 마레스카가 이제 이렇게 미드필더 역할을 주면서 분명히 공격적인 아쉬움은 있지만 또 반대로 역압박이라든지 이런 수비적인 균형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고 반면 득점이 필요하고 공격력의 화력이 부족할 때는 이런 전술적인 변형을 줘서 은쿤쿠를 조금 더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전반기에는 이런 역할을 사실 펠릭스가 맡았잖아요. 펠릭스도 포켓에서 굉장히 천재성이 있는 선수예요. 볼을 받고 돌아선다든지 지켜주고 변수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은쿤쿠보다 더 나은 모습도 보여주는데 이 두 선수의 핵심적인 차이는 은쿤쿠가 동료들의 플레이를 살려주는데 더 용이한 플레이를 합니다. 그리고 동료를 활용한다는 것은 사실 이거는 의지의 영역이 아니라 재능의 영역으로 보거든요. 동료의 위치를 파악하고 최선의 선택지를 간결하게 가져간다는 것은 굉장히 높은 기술적인, 전술적인 이해도가 필요한 역할입니다. 그리고 은쿤쿠가 또 박스 안에서 효율이 굉장히 좋잖아요. 또 세컨볼을 주워먹는다든지 박스 안으로 진입해서 슈팅을 날린다든지 결정력이 기본적으로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역할로 좀 더 자주 모습을 선보일 것을 좀 기대하고 있는 바이고요. 또 개개인 선수들에 대한 이제 코멘트를 좀 계속 이어가 보자면 오늘 개인적으로 팔머도 결승골 이제 자책골을 이끌어내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경기력이 괜찮았어요. 팔머가 시즌 초반에 비해서 발전한 부분이 후방으로 내려왔을 때 플레이의 효율이 좀 나아졌어요. 내려왔을 때 판단이라든지 전반적인 플레이의 효율이 그래도 시즌 초반보다는 좀 많이 올라온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파머 같은 경우에는 후방에서 특히 전방에서는 오히려 괜찮은데 후방에 내려왔을 때 동료에게 내주는 패스의 타이밍이 좀 너무 늦으면서 네. 템포를 잡아먹는 경우가 많았고 오히려 또 역습으로 나가야 되거나 빠르게 전개를 해야 되는 상황에선 죽여버리고 전방에 있는 선수들이 준비가 안 됐을 때 무리하게 스로우 패스를 넣다가 또 소유권을 잃어버리고 이런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후방에서 판단이 아쉬웠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울브스전을 기점으로 파머가 이게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는 네. 모습이 분명 보여요. 후방에서 패스를 내주는 타이밍 그리고 본인이 조율하는 타이밍도 잘 잡아가고 있는 모습이고 특히 오늘 경기에서는 10번으로서 특히 스트라이커 바로 밑에 위치한 10번이 해줘야 되는 역할도 잘 해주면서 공격적으로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볼을 머금는 타이밍, 방출하는 타이밍에 대한 이해도가 점점 올라오고 있고 이에 따라서 플레이의 효율이 전보다 더 좋아지고 있고 무엇보다 또 수비수들의 경합을 이겨내는 컨택도 미세하게나마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팔머의 최고의 장점은 사실 샷메이킹이잖아요. 굉장히 또 좋은 유효슈팅도 날렸고 또 골로 이어지는 크로스 메이킹이었죠. 비슷하게 박스로 강하게 볼을 투입하면서 자책골을 유도해냈는데 팔머의 활약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 또 무엇보다 이번 경기에서는 수비도 열심히 해주더라고요. 후반에 이제 리커버리를 하는 장면도 있었고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운 경기였습니다. 팔머에게 있어서. 또 얘기해보고 싶은 선수가 있으실까요? 이제 산체스가 지속적인 실수로 이제 선발에서 제외가 됐기 네. 때문에 요르겐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요르겐센도 준수했어요. 실점은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고 골키퍼 입장에서는 네. 전반적으로 뭐 세이빙이나 경기 운영 면에서 괜찮았고 슈패스 빌드업은 확실히 기본기가 산체스보다 좋다는 걸 네. 느끼게 확실히 해줍니다. 쇼패스 빌드업에 가담할 때 산체스보다 더 안정감이 있고 또 골키퍼가 센터백 역할을 해줘야 되는 마레스카 축구의 특성상 골키퍼가 스트라이커나 미드필더에게 중앙으로 찔러넣는 패스가 좀 요구된단 말이죠. 네. 또 그런 면에서는 산체스보다 패스의 정확도가 조금 더 좋은 네. 요르겐센입니다. 그렇지만 이 선수의 딱 두 가지 아쉬운 점을 꼽아보자면 기본적으로 세트피스에서 첼시 선수들이 신장이 좀 작고 헤더 경합에 취약한 모습이 있는데 네. 산체스가 어느 정도 그걸 커버해줬단 말이죠. 그렇지만 요르겐센은 공중볼을 커버하는
범위가 좀 좁은 편입니다. 네. 나가서 처리해주지 못하고 상대 선수가 헤더를 하고 그런 장면을 좀 볼 수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볼 핸들링이 좀 아쉽다는 건데, 이건 이번 시즌 계속 요르겐센이 출전을 할 때마다 지적을 받아오던 점이고, 전반전 시작하자마자 왼쪽에서 날아온 크로스를 조금 놓치면서 불안한 장면도 네. 보여줬습니다. 다행히 뭐 캐칭을 해냈지만 조금 아쉬운 모습이긴 했죠. 저도 뭐 공감을 합니다. 요르겐센이 안정감이 더 좋았어요, 산체스보다. 일단 실수의 위험이 줄어든 느낌이었고, 후방에서 볼을 주고 바를 때 굉장히 또 안정적인 발기술을 보였어요. 근데 이제 세트피스라는 방면에서 첼시가 특히 신장에 있어서 취약한 부분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산체스가 좀 보완을 해줬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세트피스 상황이 좀 위협적이었어요. 뭐 세컨볼을 계속 내준다든지 계속해서 이제 찬스를 투입되는 볼을 허용한다든지, 이런 면에서는 산체스가 요르겐센보다는 위에 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요르겐센의 활약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경기는 분명 무난하게 잘했다고 봐요, 저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공중볼, 골키퍼의 공중볼 단점은 선수들이 필드 플레이어들이 개선이 되면 또 어느 정도 약점이 가려질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요르겐센이 산체스를 또 경쟁에서 이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네. 다음 선수는 네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 후반전에 분위기를 바꾸는 데 기여를 했던 선수고 동점골을 넣기도 했죠. 이번 경기에서 사실 굉장히 역할이 좀 컸다고 볼 수 있어요. 네투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좀 해주시긴 했는데 뭐 좀 추가로 이제 덧붙이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네. 네투가 이제 웹스터님도 글에서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 포워드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데 또 창의적으로 무언가를 만들려고 하는 성향이 있단 말이죠. 가진 프로필 자체는 또 포워드에 적합하고. 제가 뭐 뜀박질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네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직선 기동이 뛰어나고, 일단 그 뛰는 자세 자체가 굉장히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려있기 때문에 직선적인 달리기에 능하고, 반면에 횡적인 액션이 약하고, 하지만 동시에 박스한 영향력이 떨어진다는 점. 좀 어떻게 보면 좀 장단점이 되게 좀 애매하게 구성이 돼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 선수의 확실한 장점은 있죠. 크로스 메이킹, 양발 크로스. 이거는 정말 스쿼드 내에서 압도적인데, 문제는 이 크로스를 받아먹을 선수가 여태까지 부재했다. 그런데 이번 경기에서는 기우 그리고 은큰쿠의 존재로 그나마 이게 활용이 되기 시작했다.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첼시의 다른 윙어들보다 네트가 확실히 나은 게, 크로스 각을 만드는 과정도 좋지만 크로스를 올리는 타이밍에 양발로 모두 주저함이 없어요. 네. 마두에케나 산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머뭇머뭇 거리다가 타이밍을 놓치고 또 시간을 잡아먹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네투 같은 경우에는 처음 올라가줘야 되는 타이밍에 바로 올라가줍니다. 그래서 두 골 모두 네투의 크로스 그 연장선에서 나올 수 네. 있었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기우, 운쿤쿠처럼 박스 타격이 그나마 첼시에서 좋은 선수들이 배치가 됐을 때는 네투도 충분히 답답한 장면을 해소해줄 수 있는 그런 카드로 기용될 수 있습니다. 네. 일단 그 크로스의 볼륨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리고 볼륨이라는 개념은 축구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정한 액션을 얼마나 많이 시도할 수 있느냐, 그 액션의 성공률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를 얼마나 많이 시도할 수 있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투는 이번 경기에서는 굉장히 좋은 활약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또 아쉬웠던 선수도 있었는데요. 홀윌 선수 전반에 이제 좀 치명적인 좀 선제골에 기여를 하면서 좀 많은 팬들의 비판을 받기도 했고, 또 이 선수가 수비적으로 강점도 있지만 약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약점들이 또 최근 경기들에서 노출되면서 또 팬들이 많은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코리엘 같은 경우에는 가장 지금 빠르게 개선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경합에 대한 부분이에요. 많은 팬들도 아쉬움을 표했는데, 이 선수가 좀 나와서 눌러줄 때는 은근 또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박스 안에서 또 경합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멘트를 놓치거나 그래서 실점을 하는 경우는 있는데, 최전방 그리고 최후방에서 경합은 어느 정도 괜찮은 반면에, 상대의 수비수들이 길게 킥을 붙였을 때, 혹은 또 낮고 빠르게 패스를 붙였을 때 거기에 대한 대처가 너무 떨어집니다. 경합을 할 때는 볼과 상대 둘 중 하나는 확실히 제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특히 네. 수비수의 경우에는. 네. 여기에 대한 좋은 예시가 토시인이 보여줬거든요, 이번 경기에서. 네. 19분 50초 정도를 보시면 웨스트햄 후방에서
전방에 보웬을 향해서 킥을 날립니다. 그런데 토신이 미리 자리를 잡고 보웬을 툭툭 밀어서 앞으로 보내버려요. 네. 그리고 볼은 그냥 흘려버립니다. 뒤에 돌아뛰는 선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럼 그 볼은 첼시의 골키퍼가 차지하게 되겠죠. 그래서 굳이 볼을 처리할 필요도 없이 상대랑 볼 둘 중 하나만 확실히 제어해주면 되는데 선수를 제어하는 거를 토신이 해준 건데 그렇습니다. 방금 장면이 이제 예시로 든 거는 콜릴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판단이랑 역량이 좀 아쉽다는 거잖아요. 코릴은 둘 다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볼과 상대 선수를 둘 다 제어하지 못하면서 상대가 등을 지기 쉽게 만들어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가 등을 졌을 때 돌아 나가서 자르거나 아니면 상대가 상체를 자신에게 기대면 슬쩍 피해버리면 상대 밸런스가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런 기술이 너무 없고 상대가 미리 낙하지점을 포착하고 그 위치에서 등을 져버리면 코릴은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맞아요. 그런 상황에서 팔을 쓰는 요령이나 이런 게 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보웬이나 쿠두스처럼 자신보다 피지컬적으로 약한 선수들에게도 경합을 계속 내주고 실점 장면에서도 쿠쿠레아의 헤더가 조금 미스가 있긴 했어요. 그렇지만 그 장면에서도 쿠두스에게 등을 내준 상태였어요. 쿠두스가 등을 지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볼이 뒤로 흘렀음에도 코릴이 재빠르게 반응을 하지 못하면서 애매한 볼 처리가 이루어졌던 것이란 말이죠. 쿠두스에게 좀 호되게 당했던 경기였어요, 경기 내내. 그래서 코릴이 경합하는 법, 토신이 이 부분을 굉장히 잘해요. 네. 키가 큰 것도 있지만 볼을 흘려야 될 때 그리고 선수를 흘려야 될 때 여기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좋단 말이죠. 토신에게 많이 배웠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토신이 또 최근 경기력이 괜찮기도 하고 이번 경기에서는 또 후반전에 결정적인 샷블락킹으로 또 팀을 구해내기도 했죠. 콜 같은 경우는 많이 공감이 돼요. 해주신 말씀이. 라인을 아예 끌어올렸을 때 맨투맨 압박을 시행할 때 아예 전방에서 하는 경합은 또 괜찮거든요. 그리고 내려앉았을 때 박스에서 낙부 지점을 포착하고 볼에 투입되는 경로를 차단하는 것은 또 잘한단 말이에요. 샷블락킹이라든지. 반면 이제 전환 상황에서 이제 상대를 확실히 제어해주거나 좀 볼을 막아줘야 될 때 그러지 못하는 모습, 경합에 대한 요령이 아쉬운 모습, 뭐 경험치가 쌓여서 개선이 되어야겠죠.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은 이 선수가 그래도 신체적인 프로필이 좋아요. 이거는 요령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좀 빠른 시일 내로 끌어올려야 되겠고 또 기술적인 능력치, 또 피지컬적인, 또 신체적으로 타고나야 되는 부분들은 굉장히 또 좋잖아요. 지금은 아쉽지만 점차 개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경기 후반전에 구스토가 투입됐잖아요. 그 전까지 또 주장 리스 제임스가 또 경기를 잘 소화해줬는데 우측에서 이제 위협적인 크로스를 많이 투입하면서 좀 전반전에 공격 시퀀스에 많이 가담이 되었어요. 그죠? 그리고 수비적으로도 평소와 같이 안정적인 모습, 빌드업에 있어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이제 후반전에 구스토가 들어왔는데 구스토가 이번 경기 처음에는 수비수로 시작을 했다가 찰로바가 투입이 되면서 미드필더 역할로 아예 올라갔단 말이에요. 저는 구스토 선수를 보면 수비수 흉내를 내는 미드필더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구스토가 가진 수비적인 단점들이 있잖아요. 라인을 못 맞춘다든지 뭐 집중력의 문제, 뭐 주변 상황을 파악을 못한다든지 물론 이 선수가 신체 능력이 정말 좋기 때문에 상대의 재빠른 윙어들을 상대했을 때 특유의 가속력으로 1대1 매치업을 하는 능력은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수비적인 역량이 좋다고 보기에는 어려워요. 반면 구스토가 가진 굉장히 독특한 장점이 있는데 중원에서 포켓에서 볼을 받고 돌아서고 속도를 올리는 것을 잘합니다. 또 수비적으로도 가속력이 좋은 선수인데 볼을 몰고 달리는 가속력도 좋단 말이죠. 이래서 이제 마레스카도 좀 이런 선수의 미드필더적인 특성을 파악하고 좀 전반기에 계속해서 좀 미드필더적인 기용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번에 교체로 나와서 굉장히 역동적인 장면을 많이 보여줬어요. 첼시가 어쨌든 역습을 막거나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공격을 하다가 또 역습을 막거나 아니면 수비로 빠르게 복귀해줘야 되는 상황에서 귀스토가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움직여주면서 잘 커버를 해줬던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수비수인 척하는 미드필더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많이 공감이 갑니다.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특성이 좀 미드필더에 가까운 면이 있어요. 네. 클래식한 풀백으로 기용됐을 때 측면에서 뭐 땅볼 크로스의 퀄리티도 괜찮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선수가 중앙에서 볼을 받고 돌아설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장점이란 말이죠. 네. 유독 수비형 미드필더랑 풀백을 다소할 수 있는 선수가 꽤 많잖아요. 뭐 네. 옛날에 필립 람도 그랬고
귀스토는 이런 선수들이랑 좀 다른 유형이긴 하지만 귀스토는 오히려 6번보다 약간 반칸 위가 더 어울리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귀스토의 이런 역동적인 활동량 그리고 볼을 받고 돌아설 수 있는 능력 또 양발을 잘 사용하는 능력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마레스카가 이 선수를 지속적으로 인버티드 윙백 혹은 또 10번 그렇게 배치하는 이유도 납득이 갑니다. 네, 그리고 사실 팀 내 볼 캐리에 능한 선수들이 많이 없어요. 뭐 후방에는 아치안퐁이 있고 뭐 중원에는 추크헤메카가 있는데 추크헤메카도 임대를 갔죠. 그런 상황에서 구스토가 이렇게 좀 중앙지향적으로 기용이 될 때 순간적으로 속도를 올리는 그런 역량으로 좀 팀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아직 수비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전반적으로 미숙한 부분이 있지만 이 선수도 어린 선수인 만큼 뭐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해 봅니다. 저희 선수 분석은 이 정도로 살펴봤고요. 앞으로 마레스카의 숙제가 뭐가 있을까요? 마레스카의 숙제라고 하면 지금까지 어쨌든 대형을 위주로 경기를 해왔다는 점 네, 그렇기 때문에 은쿤쿠가 스트라이커에 배치가 됐고 귀스토나 쿠크레가 계속해서 10번에서 고정돼서 뛰어왔고 네, 이런 점을 들 수 있는데 이제는 스쿼드 정리가 어느 정도 됐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이 개개인에 맞는 위치에 조금 더 출전 타임을 보장받으면서 그 위치에 맞는 전술 이해도를 좀 익히고 그 위치에 맞는 매치핏을 좀 올릴 필요가 있단 말이죠. 이제 마레스카의 후반기 과제는 선수단 정리가 된 상황에서 선수들을 적재적소의 자리에 잘 배치해주는 이것만 잘해줘도 후반기 경기 운영이 훨씬 다채로워지고 안정적으로 바뀔 거란 말이죠. 분명 마레스카가 전반기에 여러 가지 선택들을 했잖아요. 이 이면에는 분명 보드진의 영향이 굉장히 큰 부분도 있었어요. 동시에 마레스카 본인이 뭐 능동적으로 내린 선택도 있었겠죠. 그런 것들이 좀 결합되어서 좀 전반기에 팬들이 이해하기 힘든 좀 선택들이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뭐 예를 들어 은쿤쿠를 스트라이커로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스쿼드 구조 때문에 그랬죠. 그거는 보드진의 영향이 더 컸다고 볼 수 있고 반면 쿠쿠레아나 구스토를 10번으로 계속해서 기용한 것은 그것은 마레스카가 수비적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린 선택이었고 하지만 후반기에는 좀 대형도 중요하지만 선수들의 역량을 어떻게 극대화할 것인가 이거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공격 지역에서 균열을 만들고 좀 답답한 상황에서 활로를 만들어주는 것은 결국 클래스가 있는 공격 선수들의 개인 기량이거든요. 그런 점을 봤을 때 팔머도 잘해왔지만 팔머의 짐을 좀 덜어줄 수 있는 뭐 은쿤쿠가 예시가 될 수 있겠죠. 은쿤쿠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좀 후반기에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로 상대도 느꼈을 거예요. 첼시 상대로 선제골 넣는다고 바로 잠궈버리면 안 돼요. 그래도 이제 기우라는 선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네투 그리고 은쿤쿠도 이제 가담을 하면은 첼시의 박스 장악력이 더 나아질 것이고 크로스의 퀄리티가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웨스트햄 마냥 수동적으로 내려왔는 것은 상대팀도 이제 깨달았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첼시의 공격 옵션이 그래도 전반기보다는 좀 더 다채로워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추가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직 리드를 잡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가 흐름을 탔을 때 그러니까 기세를 확 끌어올려서 강하게 나올 때 특히 후반전에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리드를 지킬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웨스트햄전에서도 아직 해결이 안 됐단 말이죠. 네. 이 부분은 지금 스쿼드가 어느 정도 정리된 상태에서 마레스카가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확실히 첼시도 흐름을 내줬을 때 경기를 관리하는 그런 노하우, 그런 역량이, 그런 안정성이 아직은 부족한 모습입니다. 그로 인해서 전반기에 승점을 날린 적도 꽤 있었고 후반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번 경기에서 정말 중요했던 것은 선수들의 멘탈리티, 의지였어요. 지난 경기 맨시티전에서는 선수들이 상당히 의지가 부족한 모습, 기본적인 리커버리도 안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내지 못했는데요. 이번 경기에서는 그래도 선수들이 심기일전하여서 굉장히 좀 투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차이가 사실 승점을 가져오느냐 가져오지 못하느냐 이 차이거든요. 앞으로 이런 좀 투지 넘치는 긍정적인 멘탈리티를 시즌 내내 유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동기부여를 하는 것도 마레스카의 역할일 테고 그럴 수 있는 신체적인 상태를 만드는 것도 마레스카의 역할일 것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후반기에 첼시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숙제로 남아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오늘 웨스트햄전 리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도 흥미로운 주제, 알찬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웹스터, 저는 흡이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